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공간, 매일같이 발을 딛는 나의 집. 그곳은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곳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함께 있다면, 그리하여 나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없이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변의 지극히 평범한 공간, 빌라와 아파트에서 벌어진 기이하고도 섬뜩한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의 한 빌라에서 시작됩니다. 어릴 적부터 수녀님의 가르침 아래 자라온 독실한 가톨릭 신자 건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에서 믿음은 굳건한 성벽과도 같았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신이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늘 회의적이었습니다. 하느님 외에 다른 영적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2017년 4월, 건우 씨는 보광동의 한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친한 형인 성주 씨가 이사를 돕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신없이 짐을 옮기고 잠시 숨을 돌리며 환기를 시키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젖히는 순간 두 사람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창틀 구석에 놓인 계피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벌레를 쫓으려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국의 가정에서는 종종 벌레 퇴치를 위해 계피를 사용하곤 하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창틀을 시작으로 베란다 문틈, 화장실 창문, 심지어 현관 신발장 미대까지 집안의 모든 문틈과 구석이란 구석에는 어김없이 똑같은 모양의 계피나무 조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외부의 무언가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계를 치듯 말입니다. 그 수를 모두 세어보니 무려 60개가 넘었습니다. 집 전체가 계피나무로 둘러싸인 듯한 기묘한 광경에 두 사람은 왠지 모를 찝찝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불쾌한 것은 화장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납장 가장 깊숙한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 변이 묻은 휴지 조각이 고의적으로 접힌 채 놓여 있었던 겁니다. 누가 일부러 아기를 품고 가져다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건우 씨는 기분이 상했지만 그저 이전에 살던 사람의 이상한 장난이겠거니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평온하게 흘렀습니다. 처음에 찝찝했던 기억도 점차 잊혀갈 무렵 끔찍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건우 씨는 잠에서 깨어나 거실의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밤새 그 60개가 넘는 계피나무를 모조리 물어뜯어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침부터 진땀을 빼며 집을 정리한 건우 씨는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바로 앞에 온통 까만 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옆집 손님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쳐다본 순간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이사를 도왔던 성주 형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함께 집으로 들어가던 길 건우 씨는 또다시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낮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남자.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건우 씨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마치 칼로 무참히 난도질당한 듯
끔찍한 흉터로 가득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건우 씨가 형에게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성주형은 아는 척하지 마. 그냥 모르는 척해 라며 그의 말을 막고 서둘러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형 역시 그 존재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건우 씨는 잠결에 쿵쿵거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번쩍 눈을 떴습니다. 침대 발치에 검은 바지를 입은 남자의 다리가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자 낮에 보았던 바로 그 흉터투성이의 남자가 자신을 내려다보며 기분 나쁘게 웃고 있었습니다. 너, 내가 보이는구나. 남자는 즐거워 죽겠다는 듯 온 방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로 몸이 얼어붙은 순간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건우 씨는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성주형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혹시 그 계피나무 치웠어? 사실 성주형은 이사 첫날부터 그 남자가 집 앞에 계속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혹시나 건우 씨가 별탈 없이 지내는 듯하여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계피나무가 그 앞길을 막아주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입니다. 성주형은 자신이 알아본 민간요법이라며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계피나무를 새로 사와 집안의 모든 문을 닫고 불을 붙여 향을 피우고 10분 뒤 바깥과 연결된 창문 하나만 열어 환기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건우 씨는 자신의 신앙에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늘 다니던 성당을 찾아가 성수를 받아왔고 집안 구석구석에 뿌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알려준 대로 계피 향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 깜빡 잠이 들었던 건우 씨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흉터의 남자가 거실 바닥을 미친 듯이 기어다니며 머리를 부여잡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계피 향과 성수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현관문만 열면 저 악기를 내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남자가 괴로운 신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건우 씨를 향해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이런다고 내가 나갈 것 같아? 내가 감히 날 내쫓아? 죽어. 악기는 순식간에 건우 씨에게 달려들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극심한 공포 속에서 고민하던 건우 씨는 성주형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래도 안 되면 무당이라도 한번 찾아가 봐.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평생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살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집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13군데가 넘는 곳에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단 한 군데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의 연락을 막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포기하려던 찰나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곳에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총각, 고민 들어줄게요. 꼭 들러줘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문자에 이끌려 찾아간 무당은 건우 씨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총각한테 붙어있는 그놈 말이야. 아, 얼굴이 엉망이네. 무당은 건우 씨의 집 구조와 부모님이 안 계시는 가정사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적 17장을 써주며 말했습니다. 이 부적은 단기적으로 막아주는 것일 뿐 절대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이 집을 떠나는 날 반드시 모든 부적을 남김없이 태워서 흘려보내야만 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건우 씨는 성주형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당은 부적을 태울 때 반드시 누군가 방해하려 할 것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태워야 한다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입니다. 성주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막을 테니 넌 부적 태우는 것에만 집중해 라며 든든하게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건우 씨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집안 곳곳에서 떼어낸 17장의 부적을 하나씩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장실 문밖에서 성주형의 다급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오지마. 저리 가. 오지마. 무슨 일이냐고 묻는 건우 씨의 말에도 형은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만 질러댔습니다. 건우 씨는 무당의 경고를 떠올리며 정신을 다잡고 부적을 계속 태웠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밖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건우야, 형이 다 쫓아냈어. 근데 형이 좀 다쳤어. 문 좀 열어봐. 건우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무당은 모든 것을 태우기 전까지 절대 문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 나 이거 거의 다 태웠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박의 목소리는 돌변했습니다. 아이 새끼야, 형이 다쳤다잖아. 문 안 열어. 내가 너 죽여버린다. 문 열어, 이 개새끼야. 그것은 더 이상 성주형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악기가 형의 몸에 빙의하여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건우 씨는 공포에 떨면서도 마지막 남은 부적 조각까지 재로 만든 뒤 재빨리 변기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모든 소음이 멎고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성주형은 복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금방 의식을 차렸지만 자신이 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건우 씨는 끔찍했던 그 집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고 다시는 그 흉터의 남자를 보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건우 씨의 이야기가 한 인간이 악의적인 존재와 벌인 필사적인 사투였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의도가 항상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충청남도 천안의 한 아파트로 이사간 수리 씨의 이야기입니다. 수리 씨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 늘 몸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릴 적부터 유독 가위에 자주 눌리고 이상한 것들을 보곤 했습니다. 병원복을 입은 아이, 검은 양복을 입은 아저씨, 그들은 항상 수리 씨의 곁에서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놀자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몸이 약해서 헛것을 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수리 씨의 가족은 천안의 낡은 복도식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는 특유의 서늘함이 있습니다. 길게 늘어선 복도를 따라 울리는 발소리, 옆집에서 새어나오는 소음. 밤이 되면 그 어둠은 더욱 깊어지죠. 수리 씨가 배정받은 방은 바로 그 어두운 복도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늘 창문을 닫고 생활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집으로 이사온 뒤부터 가위에 눌리는 일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 수리 씨는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아, 또 가위구나. 힘겹게 눈을 뜨자 창문 밖 복도에서 무언가 휙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창문 쪽을 바라본 순간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긴 머리가 마구 헝클어진 어떤 여자가 복도에 서서 수리 씨의 방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눈을 깜빡이는 순간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잘못 봤나 싶어 서둘러 창문을 닫고 다시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창밖에 있던 그 여자가 방 안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팔다리는 마치 시체처럼 딱딱하게 굳어 보였고
그 송장 같은 손톱에는 새까만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수리 씨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이 공포의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귀에 무언가를 세게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빠드득, 빠드득.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수리 씨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턱이 좌우로 기괴하게 움직이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마치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차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던 그때 여자가 천천히 수리 씨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 완전히 닿으려는 순간 수리 씨는 가위에서 풀려나며 잠에서 깼습니다. 다음 날 밤 공포는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겨우 잠이 든 수리 씨의 귀에 어김없이 그 이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바로 귓가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빠드득, 빠드득. 마치 깃불을 씹어 먹을 듯이. 그러다 어느 순간 소리가 뚝 그치고 귓가에 얼음장 같은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죽어. 차라리 죽어. 그 순간 덮고 있던 이불이 확 끌어당겨지고 얼음 같은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여자는 수리 씨를 그대로 일으켜 방문 쪽으로 패대기치듯 끌고 갔습니다. 벽과 문에 온몸을 세게 부딪히는 충격과 함께 수리 씨는 가위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위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급하게 숨을 몰아쉬는데 자신이 덮고 있던 이불이 정말로 문 쪽으로 가 있는 것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가위에서 분명히 깼는데도 그 여자의 이가는 소리, 빠드득, 빠드득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리는 방 창문 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수리 씨는 덜덜 떨리는 몸을 이끌고 천천히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연 순간 정체불명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한 남자가 방범창을 뜯어내고 방충망을 칼로 자르고 있었습니다. 수리 씨와 눈이 마주친 남자는 방범창 사이로 손을 뻗어 그녀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수리 씨는 아빠 하고 비명을 질렀고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잽싸게 도망쳤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와 확인해보니 방범창은 나사가 다 풀려 손만 대도 훌렁 벗겨지는 상태였고 방충망은 예리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강도가 방 안으로 침입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수리 씨의 머릿속에 가위에 눌렸을 때 들었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떠올랐습니다. 죽어. 차라리 죽어.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는 죽을 만큼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녀를 해치려던 악기가 아니라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녀를 깨우려 했던 수호신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수호신이 그녀를 깨우지 않았더라면 그날 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두 가지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인간에게 악의를 품고 다가오는 존재였고 다른 하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공간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와 존재들이 함께 숨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의 악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공간이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선한 영들의 보호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공간, 매일같이 발을 딛는 나의 집. 그곳은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곳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함께 있다면, 그리하여 나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없이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변의 지극히 평범한 공간, 빌라와 아파트에서 벌어진 기이하고도 섬뜩한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의 한 빌라에서 시작됩니다. 어릴 적부터 수녀님의 가르침 아래 자라온 독실한 가톨릭 신자 건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에서 믿음은 굳건한 성벽과도 같았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신이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늘 회의적이었습니다. 하느님 외에 다른 영적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2017년 4월, 건우 씨는 보광동의 한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친한 형인 성주 씨가 이사를 돕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신없이 짐을 옮기고 잠시 숨을 돌리며 환기를 시키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젖히는 순간 두 사람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창틀 구석에 놓인 계피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벌레를 쫓으려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국의 가정에서는 종종 벌레 퇴치를 위해 계피를 사용하곤 하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창틀을 시작으로 베란다 문틈, 화장실 창문, 심지어 현관 신발장 미대까지 집안의 모든 문틈과 구석이란 구석에는 어김없이 똑같은 모양의 계피나무 조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외부의 무언가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계를 치듯 말입니다. 그 수를 모두 세어보니 무려 60개가 넘었습니다. 집 전체가 계피나무로 둘러싸인 듯한 기묘한 광경에 두 사람은 왠지 모를 찝찝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불쾌한 것은 화장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납장 가장 깊숙한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 변이 묻은 휴지 조각이 고의적으로 접힌 채 놓여 있었던 겁니다. 누가 일부러 아기를 품고 가져다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건우 씨는 기분이 상했지만 그저 이전에 살던 사람의 이상한 장난이겠거니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평온하게 흘렀습니다. 처음에 찝찝했던 기억도 점차 잊혀갈 무렵 끔찍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건우 씨는 잠에서 깨어나 거실의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밤새 그 60개가 넘는 계피나무를 모조리 물어뜯어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침부터 진땀을 빼며 집을 정리한 건우 씨는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바로 앞에 온통 까만 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옆집 손님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쳐다본 순간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이사를 도왔던 성주 형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함께 집으로 들어가던 길 건우 씨는 또다시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낮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남자.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건우 씨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마치 칼로 무참히 난도질당한 듯 끔찍한 흉터로 가득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건우 씨가 형에게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성주 형은 아는 척하지 마. 그냥 모르는 척해 라며 그의 말을 막고 서둘러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형 역시 그 존재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건우 씨는 잠결에 쿵쿵거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번쩍 눈을 떴습니다. 침대 발치에 검은 바지를 입은 남자의 다리가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자 낮에 보았던 바로 그 흉터투성이의 남자가 자신을 내려다보며 기분 나쁘게 웃고 있었습니다. 너, 내가 보이는구나. 남자는 즐거워 죽겠다는 듯 온 방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로 몸이 얼어붙은 순간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건우 씨는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성주형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혹시 그 계피나무 치웠어? 사실 성주형은 이사 첫날부터 그 남자가 집 앞에 계속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혹시나 건우 씨가 별탈 없이 지내는 듯하여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계피나무가 그 앞길을 막아주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입니다. 성주형은 자신이 알아본 민간요법이라며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계피나무를 새로 사와 집안의 모든 문을 닫고 불을 붙여 향을 피우고 10분 뒤 바깥과 연결된 창문 하나만 열어 환기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건우 씨는 자신의 신앙에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늘 다니던 성당을 찾아가 성수를 받아왔고 집안 구석구석에 뿌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알려준 대로 계피 향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 깜빡 잠이 들었던 건우 씨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흉터의 남자가 거실 바닥을 미친 듯이 기어다니며 머리를 부여잡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계피 향과 성수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현관문만 열면 저 악기를 내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남자가 괴로운 신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건우 씨를 향해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이런다고 내가 나갈 것 같아? 내가 감히 날 내쫓아? 죽어. 악기는 순식간에 건우 씨에게 달려들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극심한 공포 속에서 고민하던 건우 씨는 성주형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래도 안 되면 무당이라도 한번 찾아가 봐.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평생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살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집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13군데가 넘는 곳에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단 한 군데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의 연락을 막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포기하려던 찰나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곳에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총각, 고민 들어줄게요. 꼭 들러줘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문자에 이끌려 찾아간 무당은 건우 씨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총각한테 붙어있는 그놈 말이야. 아, 얼굴이 엉망이네. 무당은 건우 씨의 집 구조와 부모님이 안 계시는 가정사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적 17장을 써주며 말했습니다. 이 부적은 단기적으로 막아주는 것일 뿐 절대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이 집을 떠나는 날 반드시 모든 부적을 남김없이 태워서 흘려보내야만 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건우 씨는 성주형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당은 부적을 태울 때 반드시 누군가 방해하려 할 것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태워야 한다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입니다. 성주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막을 테니 넌 부적 태우는 것에만 집중해 라며 든든하게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건우 씨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집안 곳곳에서 떼어낸 17장의 부적을 하나씩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장실 문밖에서 성주형의 다급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오지 마.
저리 가. 오지마. 무슨 일이냐고 묻는 건우 씨의 말에도 형은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만 질러댔습니다. 건우 씨는 무당의 경고를 떠올리며 정신을 다잡고 부적을 계속 태웠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밖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건우야, 형이 다 쫓아냈어. 근데 형이 좀 다쳤어. 문 좀 열어봐. 건우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무당은 모든 것을 태우기 전까지 절대 문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 나 이거 거의 다 태웠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박의 목소리는 돌변했습니다. 아이 새끼야. 형이 다쳤다잖아. 문 안 열어. 내가 너 죽여버린다. 문 열어, 이 개새끼야. 그것은 더 이상 성주 형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악기가 형의 몸에 빙의하여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건우 씨는 공포에 떨면서도 마지막 남은 부적 조각까지 재로 만든 뒤 재빨리 변기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모든 소음이 멎고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성주 형은 복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금방 의식을 차렸지만 자신이 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건우 씨는 끔찍했던 그 집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고 다시는 그 흉터의 남자를 보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건우 씨의 이야기가 한 인간이 악의적인 존재와 벌인 필사적인 사투였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의도가 항상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충청남도 천안의 한 아파트로 이사간 수리 씨의 이야기입니다. 수리 씨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 늘 몸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릴 적부터 유독 가위에 자주 눌리고 이상한 것들을 보곤 했습니다. 병원복을 입은 아이, 검은 양복을 입은 아저씨, 그들은 항상 수리 씨의 곁에서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놀자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몸이 약해서 헛것을 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수리 씨의 가족은 천안의 낡은 복도식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는 특유의 서늘함이 있습니다. 길게 늘어선 복도를 따라 울리는 발소리, 옆집에서 새어나오는 소음. 밤이 되면 그 어둠은 더욱 깊어지죠. 수리 씨가 배정받은 방은 바로 그 어두운 복도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늘 창문을 닫고 생활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집으로 이사온 뒤부터 가위에 눌리는 일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 수리 씨는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아, 또 가위구나. 힘겹게 눈을 뜨자 창문 밖 복도에서 무언가 휙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창문 쪽을 바라본 순간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긴 머리가 마구 헝클어진 어떤 여자가 복도에 서서 수리 씨의 방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눈을 깜빡이는 순간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잘못 봤나 싶어 서둘러 창문을 닫고 다시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창밖에 있던 그 여자가 방 안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팔다리는 마치 시체처럼 딱딱하게 굳어 보였고 그 송장 같은 손톱에는 새까만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수리 씨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이 공포의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귀에 무언가를 세게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빠드득, 빠드득.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수리 씨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턱이 좌우로 기괴하게 움직이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마치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차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던 그때 여자가 천천히 수리 씨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 완전히 닿으려는 순간 수리 씨는 가위에서 풀려나며 잠에서 깼습니다. 다음 날 밤, 공포는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겨우 잠이 든 수리 씨의 귀에 어김없이 그 이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바로 귓가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빠드득, 빠드득, 마치 깃불을 씹어 먹을 듯이. 그러다 어느 순간 소리가 뚝 그치고 귓가에 얼음장 같은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죽어. 차라리 죽어. 그 순간 덮고 있던 이불이 확 끌어당겨지고 얼음 같은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여자는 수리 씨를 그대로 일으켜 방문 쪽으로 패대기치듯 끌고 갔습니다. 벽과 문에 온몸을 세게 부딪히는 충격과 함께 수리 씨는 가위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위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급하게 숨을 몰아쉬는데 자신이 덮고 있던 이불이 정말로 문 쪽으로 가 있는 것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가위에서 분명히 깼는데도 그 여자의 이가는 소리, 빠드득, 빠드득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리는 방 창문 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수리 씨는 덜덜 떨리는 몸을 이끌고 천천히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연 순간 정체불명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한 남자가 방범창을 뜯어내고 방충망을 칼로 자르고 있었습니다. 수리 씨와 눈이 마주친 남자는 방범창 사이로 손을 뻗어 그녀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수리 씨는 아빠 하고 비명을 질렀고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잽싸게 도망쳤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와 확인해보니 방범창은 나사가 다 풀려 손만 대도 훌렁 벗겨지는 상태였고 방충망은 예리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강도가 방 안으로 침입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수리 씨의 머릿속에 가위에 눌렸을 때 들었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떠올랐습니다. 죽어. 차라리 죽어.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는 죽을 만큼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녀를 해치려던 악기가 아니라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녀를 깨우려 했던 수호신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수호신이 그녀를 깨우지 않았더라면 그날 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두 가지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인간에게 악의를 품고 다가오는 존재였고 다른 하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공간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와 존재들이 함께 숨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의 악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공간이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선한 영들의 보호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공간, 매일같이 발을 딛는 나의 집. 그곳은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곳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함께 있다면, 그리하여 나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없이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변의 지극히 평범한 공간, 빌라와 아파트에서 벌어진 기이하고도 섬뜩한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의 한 빌라에서 시작됩니다. 어릴 적부터 수녀님의 가르침 아래 자라온 독실한 가톨릭 신자 건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에서 믿음은 굳건한 성벽과도 같았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신이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늘 회의적이었습니다. 하느님 외에 다른 영적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2017년 4월, 건우 씨는 보광동의 한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친한 형인 성주 씨가 이사를 돕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신없이 짐을 옮기고 잠시 숨을 돌리며 환기를 시키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젖히는 순간 두 사람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창틀 구석에 놓인 계피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벌레를 쫓으려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국의 가정에서는 종종 벌레 퇴치를 위해 계피를 사용하곤 하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창틀을 시작으로 베란다 문틈, 화장실 창문, 심지어 현관 신발장 미대까지 집안의 모든 문틈과 구석이란 구석에는 어김없이 똑같은 모양의 계피나무 조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외부의 무언가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계를 치듯 말입니다. 그 수를 모두 세어보니 무려 60개가 넘었습니다. 집 전체가 계피나무로 둘러싸인 듯한 기묘한 광경에 두 사람은 왠지 모를 찝찝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불쾌한 것은 화장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납장 가장 깊숙한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 변이 묻은 휴지 조각이 고의적으로 접힌 채 놓여 있었던 겁니다. 누가 일부러 아기를 품고 가져다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건우 씨는 기분이 상했지만 그저 이전에 살던 사람의 이상한 장난이겠거니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평온하게 흘렀습니다. 처음에 찝찝했던 기억도 점차 잊혀갈 무렵 끔찍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건우 씨는 잠에서 깨어나 거실의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밤새 그 60개가 넘는 계피나무를 모조리 물어뜯어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침부터 진땀을 빼며 집을 정리한 건우 씨는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바로 앞에 온통 까만 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옆집 손님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쳐다본 순간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이사를 도왔던 성주 형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함께 집으로 들어가던 길, 건우 씨는 또다시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낮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남자.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건우 씨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마치 칼로 무참히 난도질당한 듯 끔찍한 흉터로 가득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건우 씨가 형에게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성주 형은 아는 척하지 마. 그냥 모르는 척해 라며 그의 말을 막고 서둘러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형 역시 그 존재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건우 씨는 잠결에 쿵쿵거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번쩍 눈을 떴습니다. 침대 발치에 검은 바지를 입은 남자의 다리가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자 낮에 보았던 바로 그 흉터투성이의 남자가 자신을 내려다보며 기분 나쁘게 웃고 있었습니다. 너
내가 보이는구나. 남자는 즐거워 죽겠다는 듯 온 방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로 몸이 얼어붙은 순간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건우 씨는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성주형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혹시 그 계피나무 치웠어? 사실 성주형은 이사 첫날부터 그 남자가 집 앞에 계속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혹시나 건우 씨가 별탈 없이 지내는 듯하여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계피나무가 그 앞길을 막아주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입니다. 성주형은 자신이 알아본 민간요법이라며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계피나무를 새로 사와 집안의 모든 문을 닫고 불을 붙여 향을 피우고 10분 뒤 바깥과 연결된 창문 하나만 열어 환기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건우 씨는 자신의 신앙에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늘 다니던 성당을 찾아가 성수를 받아왔고 집안 구석구석에 뿌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알려준 대로 계피 향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 깜빡 잠이 들었던 건우 씨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흉터의 남자가 거실 바닥을 미친 듯이 기어다니며 머리를 부여잡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계피 향과 성수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현관문만 열면 저 악기를 내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남자가 괴로운 신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건우 씨를 향해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이런다고 내가 나갈 것 같아? 내가 감히 날 내쫓아? 죽어. 악기는 순식간에 건우 씨에게 달려들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극심한 공포 속에서 고민하던 건우 씨는 성주형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래도 안 되면 무당이라도 한번 찾아가 봐.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평생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살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집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13군데가 넘는 곳에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단 한 군데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의 연락을 막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포기하려던 찰나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곳에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총각, 고민 들어줄게요. 꼭 들러줘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문자에 이끌려 찾아간 무당은 건우 씨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총각한테 붙어있는 그놈 말이야. 아, 얼굴이 엉망이네. 무당은 건우 씨의 집 구조와 부모님이 안 계시는 가정사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적 17장을 써주며 말했습니다. 이 부적은 단기적으로 막아주는 것일 뿐 절대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이 집을 떠나는 날 반드시 모든 부적을 남김없이 태워서 흘려보내야만 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건우 씨는 성주형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당은 부적을 태울 때 반드시 누군가 방해하려 할 것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태워야 한다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입니다. 성주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막을 테니 넌 부적 태우는 것에만 집중해 라며 든든하게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건우 씨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집안 곳곳에서 떼어낸 17장의 부적을 하나씩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장실 문밖에서 성주형의 다급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오지마. 저리 가. 오지마. 무슨 일이냐고 묻는 건우 씨의 말에도 형은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만 질러댔습니다. 건우 씨는 무당의 경고를 떠올리며 정신을 다잡고 부적을 계속 태웠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밖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건우야, 형이 다 쫓아냈어. 근데 형이 좀 다쳤어. 문 좀 열어봐. 건우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무당은 모든 것을 태우기 전까지 절대 문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 나 이거 거의 다 태웠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박의 목소리는 돌변했습니다. 아이 새끼야, 형이 다쳤다잖아. 문 안 열어. 내가 너 죽여버린다. 문 열어, 이 개새끼야. 그것은 더 이상 성주 형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악기가 형의 몸에 빙의하여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건우 씨는 공포에 떨면서도 마지막 남은 부적 조각까지 재로 만든 뒤 재빨리 변기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모든 소음이 멎고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성주형은 복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금방 의식을 차렸지만 자신이 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건우 씨는 끔찍했던 그 집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고 다시는 그 흉터의 남자를 보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건우 씨의 이야기가 한 인간이 악의적인 존재와 벌인 필사적인 사투였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의도가 항상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충청남도 천안의 한 아파트로 이사간 수리 씨의 이야기입니다. 수리 씨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 늘 몸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릴 적부터 유독 가위에 자주 눌리고 이상한 것들을 보곤 했습니다. 병원복을 입은 아이, 검은 양복을 입은 아저씨, 그들은 항상 수리 씨의 곁에서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놀자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몸이 약해서 헛것을 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수리 씨의 가족은 천안의 낡은 복도식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는 특유의 서늘함이 있습니다. 길게 늘어선 복도를 따라 울리는 발소리, 옆집에서 새어나오는 소음. 밤이 되면 그 어둠은 더욱 깊어지죠. 수리 씨가 배정받은 방은 바로 그 어두운 복도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늘 창문을 닫고 생활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집으로 이사온 뒤부터 가위에 눌리는 일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 수리 씨는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아, 또 가위구나. 힘겹게 눈을 뜨자 창문 밖 복도에서 무언가 휙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창문 쪽을 바라본 순간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긴 머리가 마구 헝클어진 어떤 여자가 복도에 서서 수리 씨의 방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눈을 깜빡이는 순간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잘못 봤나 싶어 서둘러 창문을 닫고 다시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창밖에 있던 그 여자가 방 안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팔다리는 마치 시체처럼 딱딱하게 굳어 보였고 그 송장 같은 손톱에는 새까만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수리 씨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이 공포의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귀에 무언가를 세게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빠드득, 빠드득.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수리 씨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턱이 좌우로 기괴하게 움직이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마치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차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던 그때 여자가 천천히 수리 씨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 완전히 닿으려는 순간 수리 씨는 가위에서 풀려나며 잠에서 깼습니다. 다음 날 밤, 공포는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겨우 잠이 든 수리 씨의 귀에 어김없이 그 이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바로 귓가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빠드득, 빠드득, 마치 깃불을 씹어 먹을 듯이. 그러다 어느 순간 소리가 뚝 그치고 귓가에 얼음장 같은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죽어. 차라리 죽어. 그 순간 덮고 있던 이불이 확 끌어당겨지고 얼음 같은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여자는 수리 씨를 그대로 일으켜 방문 쪽으로 패대기치듯 끌고 갔습니다. 벽과 문에 온몸을 세게 부딪히는 충격과 함께 수리 씨는 가위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위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급하게 숨을 몰아쉬는데 자신이 덮고 있던 이불이 정말로 문 쪽으로 가 있는 것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가위에서 분명히 깼는데도 그 여자의 이가는 소리, 빠드득, 빠드득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리는 방 창문 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수리 씨는 덜덜 떨리는 몸을 이끌고 천천히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연 순간 정체불명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한 남자가 방범창을 뜯어내고 방충망을 칼로 자르고 있었습니다. 수리 씨와 눈이 마주친 남자는 방범창 사이로 손을 뻗어 그녀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수리 씨는 아빠 하고 비명을 질렀고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잽싸게 도망쳤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와 확인해보니 방범창은 나사가 다 풀려 손만 대도 훌렁 벗겨지는 상태였고 방충망은 예리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강도가 방 안으로 침입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수리 씨의 머릿속에 가위에 눌렸을 때 들었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떠올랐습니다. 죽어. 차라리 죽어.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는 죽을 만큼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녀를 해치려던 악기가 아니라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녀를 깨우려 했던 수호신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수호신이 그녀를 깨우지 않았더라면 그날 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두 가지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인간에게 악의를 품고 다가오는 존재였고 다른 하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공간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와 존재들이 함께 숨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의 악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공간이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선한 영들의 보호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공간, 매일같이 발을 딛는 나의 집. 그곳은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곳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함께 있다면, 그리하여 나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없이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변의 지극히 평범한 공간, 빌라와 아파트에서 벌어진 기이하고도 섬뜩한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의 한 빌라에서 시작됩니다. 어릴 적부터 수녀님의 가르침 아래 자라온 독실한 가톨릭 신자 건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에서 믿음은 굳건한 성벽과도 같았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신이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늘 회의적이었습니다. 하느님 외에 다른 영적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